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공시가격,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세금 내는 기준이죠. 바로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내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대출 내년에 얼마나 될 것인가, 자 이걸 한번 분석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은 내년에는 어떤 유형의 집이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은 작년에 2배, 작년에 오른 거에 2배 정도가 더 올랐다. 그래서 공시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최근에 이제 여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공시가격을 통해서 재산세를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도 기사에 나왔는데, 제가 작년부터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영상에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다른 분들은 얘기를 안 하는데 저만 유일하게 얘기한 게 뭐냐, 재산세가 문제다.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올해 이제 공시가격 11억까지는 안 냈지만 점점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종부세 내는 사람도 점점 많아질 것이고, 중요한 건 이 재산세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이 현실화율이 2030년까지 시세 대비해서 90%까지 올리겠다. 시세 대비해서 90%인데 시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적게 올려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처음에 공시가격 6억까지 좀 깎아주겠다 했다가 공시가격 이제 뭐 비단이 또 많으니까 공시가격 9억까지, 이게 세부담을 공제해 주는 게 0.05%가 아주 미비합니다. 공시가격 9억까지 재산세를 안 내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를 뭐 형식적으로 0.05% 뭐 몇 퍼센트 해주겠다, 그거는요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어찌 됐든 바로 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세 부담이 느는 거고, 이 세 부담을 세입자는 대출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월세로 또 가야 되고, 집주인도 바로 세금 늘어나는 이 세 부담을 갖다가 바로 반전세식으로 올 전세에서 반전세식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니즈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반전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시가가 이제 단독주택에 되는 기본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대표적인 거를 표본을 뽑습니다. 전국에 뽑은 다음에 그걸 나머지를 그 기준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단독주택에 대한 게 바로 이제 12월 달에 나오고, 그러면은 표준지가 있고 각자 개별 공시 가격은 바로 3, 4월 달에 나오죠. 아파트의 공시 가격은 3월에 일괄적으로 다 한 번에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바로 이 표준지 공시지가, 단독주택의 기준이 되는 이 공시가가 나와보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겠다,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프로티지는 올라가는 프로티지는 거의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년에 대출을 얼마만큼 해줄 것이냐. 자, 올 하반기 되면서 거의 은행권에서 작년 대비해서 대출 한도,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작년 대비해서 5 내지 6% 이상을 초과하지 마라. 물론 초과했던 은행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한도가 다 차다 보니까 하반기 들어서서 거의 뭐 10월, 11월 들어서서 거의 대출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분들이 큰 차질이 빚어졌는데, 이른바 금융파동, 제가 명명했습니다. 금융파동이 생겼는데, 이제 이거를 금융파동 한번 겪어본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이 한도가 차기 전에 빨리 대출을 받아야겠다, 뭔가 하반기까지 가기 전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전에 뭔가 일을 다 저지르려고 할 것입니다. 계획이 있었구나, 다 계획이 있구나. 어디 드라마의 한 장면이죠, 영화의 한 장면인가요? 자, 그래서 내년에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증가율은 4.5%로 금융당국이 제시를 했다고 그러고, 올해 5대 은행 평균 증가율은 6%니까 올해보다는 더 대출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또 이게 문제입니다. 대출 받기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제가 DSR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죠. 단순하게 담보대출만 가지고, 내 소득과 담보대출만 가지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차량대출, 뭐 신용대출, 모든 돈 들어갈 걸로 가서 보기 때문에 대출이 더 훨씬 적게 나온다. 이게 DSR인데 이게 또 한층 강화된다는 거죠. 자, 내년이라고 그러면 이제 다음 달부터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모든 대출을 합산해서 2억 원이 넘으면 무조건 DSR 40% 따집니다. 내 소득 대비해서 내 갚을 수 있는 능력, 내 소득의 40% 선에서 결정이 되는 거. 7월 달에 가면 1억 원만 초과돼도 확대된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대출 2억 원만 돼도 DSR 40%, 이제는 1억 원만 돼도 DSR 40%. 거기에다가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를 2번 인상한다? 대출의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줄어든다. 그럼 뭐냐?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타격을 입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주로 중저가 주택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저렴한 주택들. 자, 하지만 전세 대출은 내년에 더 는다. 신용 대출은 또 준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전세 대출에 관해서는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년에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5에서 6%에서 4에서 5% 줄어들면서 KB국민이나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5대 은행이 내년에 공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 연간 한도는 35조 6천억, 올해 42조 원보다 15%가량 쪼그라든다고 합니다. 대출량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한 달에 5대 은행에서 나갈 수 있는 대출은 2조 9,600억 원 정도. 지난 1년 동안 올 평균 가계대출 공급이 3조 5천억보다 5천억, 한 달에 5천억 이상씩 덜 대출해 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DSR 규제로 차주별 대출액은 줄겠죠. 그러니까 1인당 이 대출액은 줄겠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대출 수요가 늘면 대출량 자체는 늘어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데, 전세 대출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범위에서 다시 편입되게 작용을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은 10월 말 대비 3조 원 증가했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중 전세대출 잔액이 2조 원 증가했다. 전체 증액분의 67%다. 전세대출을 포함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4에서 5% 수준으로 맞추려면 자연스레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전세대출을 우선 실고지로 보기 때문에 더 우선해서 대출을 해준다는 그런 정책 방향입니다. 자, 은행권은 내년 전세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세대출은 DSR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내년 7월에 임대차법 도입 후에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 이 새로운 계약은 5% 상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대출량이 필요합니다. 즉 전세가 상승이 곧 전세대출 수요로 증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전망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전망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년에는 DSR 적용이 엄격하다. 규제가 엄격하다.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는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요, 지금 현재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 자,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반기 들어서 사실 대출에 대한 규제가 적용이 되면서 그게 매수 심리로 불 붙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는 심리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디서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제 사려고 하는 사람도 관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바로 한도가 다시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대선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공시가격이 올라간다, 세금을 많이 낸다. 이거는 매수 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거죠. 매수 심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거고, 대출 규제가 된다. 이것도 매수 심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 50조에서 100조가 또 풀립니다. 미국도 어마어마한 돈이 풀려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미국은 돈을 뿌렸던 거, 그러니까 회사채, 악성 회사채를 사들이면서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뿌린 거죠. 이게 이제 재정 지출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를 테이퍼링, 점점 줄인다. 그 다음 단계는 금리 인상을 한다. 어쨌든 간에 이거를 미국에서는 이제 3월 달 정도에 테이퍼링을 마무리하고 6월 달 금리 인상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최근에 부동산 대기업인 헝다, 또 많은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안 좋으면서 부양책을 씁니다. 자, 다른 나라는 돈을 많이 뿌려졌기 때문에 조금씩 걷어들이면서 이제 그런 정책으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또 했고 내년에 할 예정인데, 중국은 또 다른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경제에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IMF에서 좀 어떤 요구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다 같이 긴축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면 갑자기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또 반대 방향, 중국 자체에 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돈을 또 뿌리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돈이 뿌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재정 지출이라는 게 금리 인상보다 더 어떻게 보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집값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매수세가 다시 살아난다면 어디로 살아날 것이냐. 대출 2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을 규제한다는 것은 중저가 주택을 사는 아주 그런 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어차피 투기과열지구에서 지금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 매수 심리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은 갭으로 매수를 할 겁니다. 저는 투자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지금 집값이 더 올라가기 전에 사서 나중에 내가 실거주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까지 투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더 올라가기 전에 사놓고서 내가 나중에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갭 매수. 실수요는 대출이 많이 안 되면 아무래도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다면 전반적으로 돈이 뿌려져 있는 상황에서 갭 매수가 많이 일어날 수는 있겠다. 이런 시장으로 전환이 되겠다. 그리고 지금 갭 매수가 더 많이 양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다른 한편은 또 전세 대출은 더 자유롭고 또 2022년 7월부터 이제는 신규 계약이 는 거죠. 그러니까 7월만 딱 그런 게 아니라 2020년 7월부터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되면서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약하신 분들 7월, 8월, 9월, 10월 계속 올해까지 갱신하신 분들은 그대로 살았지만 그러면은 이 이후로 신규 계약은 계속해서 이제 새로 생깁니다. 전세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그 아파트도 보면은 제가 비교를 해드렸지만 같은 단지에 같은 평형대 보면 거의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면은 시세에 대비해서 2배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거의 뭐 90% 80%까지만 올라가도 엄청나게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갭 매수하기에는 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또 조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드리는 오늘 이 분석을 지금 제가 해드렸는데 금융과 바로 이 공시가격 관련해서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계획 세우시는데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외 지방 멀리 계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을 또 원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뭔가를 갖다가 저지르고 나중에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하면서 왔을 때는 이미 수억 수천만 원을 손해를 보고 오시는 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상담 한번 받아보시라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